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그것 때문에 38만 가구가 줄도산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사실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2021년 기준입니다. 고위험 가구 수가 38만 1000가구예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게다가 이 38만 1000가구가 가지고 있는 부채도 엄청납니다. 69조 4천억 원이에요. 69조 4천억 원.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가구는요, 쉽게 말하면 뭐 DSR이라고 하나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 이상인 사람. 여기에다 하나 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사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집이나 땅이겠죠. 아니면 가게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을 고위험 가구라고 하는데, 그 가구 수가 38만 1000가구가 됐고요. 금액이 69조 4천억 원. 와우, 엄청나죠. 그나마 2019년에는 2020년 대비해서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2019년에는 37만 6천 가구에 78만 5천억 원이었지만 69억 4천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게다가 2020년은 40만 3천 가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금액은 79조 8천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38만 1000 가구 69조 4천억 원, 이 숫자가 여러분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 가구 수로 봤을 때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에 3.2%에 해당되는 숫자고요. 또 금융부채 금액은요 6.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제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리 인상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말입니다. 2019년, 2020년은 저금리였기 때문에 버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은요. 지금 버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 금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지금의 기준금리가 2.5%입니다. 대출금리는요. 싸게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4.23% 되고요. 높다 이러면 7% 넘습니다. 벌써. 연말까지 가면 8%, 9%도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 정도로 늘어난다는 걸 보면 말입니다. 결국 지금 고위험 가구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취약차주하고는 이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취약차주를 이야기하고 고위험 가구를 이야기하는데요. 취약차주는요. 그나마 소득 하위 30% 이하 저신용자, 쉽게 말하면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를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고위험 가구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사람을 고위험 가구라고 해요. 뭐 DSR이 결국 40%가 넘어선 사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2019년하고 2020년 보니까 엄청 높은데 2021년에 좀 낮아졌네. 그러면 불안감이 좀 줄어드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2019년이나 2020년에는요. 가계소득이라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갑에 돈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지갑에 돈이 이제는요. 이자가 많이 올라가니까 갚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다는 것.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쉬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제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당장 말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기준금리에서 0.25%의 금리만 올린다면
1인 차주당 평균 14만 6천 원이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취약차주는 좀 적게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더 싸게 해주니까 13만 원이 늘어났는데 비취약차주는 16만 6천 원이 늘어납니다. 이게 0.5% 올리면요. 이게 차주 평균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32만 7천 원이 늘어나고요. 0.75%로 올리면 말입니다. 이게 49만 1천 원이 늘어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늘어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위험 가구 입장에서는요. 1년에 16만 4천 원이 늘어나는 것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올라갈 걸 보면 말입니다. 현재까지도 16만 4천 원인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0.25% 올리고 0.5% 올리고 계속 올린다면 올리는 순서대로 지금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38만 가구가 얼마나 버텨낼까요?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빚들 일부는 대출 만기 연장으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그러나 그 이후에 빌린 돈도 또 그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상황에 따라 진짜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 역시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지난 5월부터 말입니다. 2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하락률은 마이너스 0.2%예요.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떨어지면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집값이 20% 정도 하락하잖아요. 20% 하락을 하게 되면 고위험 가구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결국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줄도산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적게 떨어지는 데가 10%라고 하잖아요. 많이 떨어지는 데는요.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40% 반토막이 난 데도 있습니다. 50%까지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찔끔찔끔 일어나니까 이게 뭐 평균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거래량이 지금 극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게 버티다가 결국은 내놓을 수밖에 없다. 경제가 좋아지면 안 내놔도 됩니다. 오히려 올라가니까. 그런데 경제가 지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집값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고위험 가구인 38만 가구 38만 천 가구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경제 지표가 진짜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진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지표를 찾으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지표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것도 개별 기업 어떤 개별 기업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매출이 좋아졌다 이런 개별 기업 상황이고요. 경제 전체 지표로는요. 아직까지 좋아진다 이런 지표 잘 못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활동 동향에서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수 좀 많이 늘어났죠. 4% 이상 늘어났으니 굉장히 좋은 지표긴 맞아요. 게다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00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좋아지는 지표라고 이야기하지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떨어지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를 좋게 평가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습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제가 좋지 않은데 실제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좋게 나왔으니까요. 한 번 더 봐야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나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